정읍 산울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한옥. 200여 년이 훌쩍 넘은 김명관 고택입니다. 이미 18세기, 19세기는 이 소위 말하는 비결, 그 명당을 찾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지. 김명관 고택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99칸의 공간은 그 어느 곳 하나 허투루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이 집의 가치가 가장 이 부분에서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이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서양 건축의 기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건축의 은유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하산의 품에 안긴 고즈넉한 마을. 앞에는 동진강의 맑은 물이 흘러가는 이곳에 김명관 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이 내려앉을수록 그 중후한 멋과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김명관 고택에 와서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게 제 뒤에 보이는 바깥 행랑채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느끼기 전에 굉장히 아주 튼튼한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벽이나 적을 막기 위한 어떤 방어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이후 수없이 오고 갔을 계절과 소용돌이친 역사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이 집은 여전히 단정하고 건재합니다. 김명관 고택에는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짓집이라 불리는 이 초가입니다. 호짓집이라는 이름은 다른 지방에서도 가끔은 볼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 집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호짓집은 그 머슴들이 살았던 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강도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는 집이기도 했는데, 앞에 2채가 있었고 뒤에 6채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했는데, 지금 현재는 앞에 1채하고 그 다음에 집 뒷부분에 사당 옆에 1채가 남아있죠. 소술대문을 열고 김명관 고택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집의 출입구가 둘로 나뉘는 곳, 행랑마당입니다. 위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집의 가치가 가장 이 부분에서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이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집들을 보면은 대문을 열으면은 집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다 보이게 되는데, 이 집은 대문을 열으면 바로 보이지 않고 우측과 좌측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측을 통해서 사랑채가 진입을 하고 사랑채를 진입을 한 다음에 안채를 가게 되는데, 그 안채를 바로 가지 않고 그 안 행랑채를 통해서 안채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채조차도 바로 보이지 않고 대문을 열면 반전을 차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 구성을 했는데, 이 공간 구성의 기법은 기막힌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양 건축의 기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건축의 은유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랑마당의 오른쪽에 자리한 공간은 집주인이 머물며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랑채입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랑채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봐온 일반적인 상류층 가옥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공간은 김명관 고택의 사랑채입니다. 대개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집의 사랑채를 보면 마당에서 계단을 3개에서 5계단을 올라가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 집 지금 사랑채는 마당과 거의 같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반듯하면서도 단순한, 군더더기 없는, 그래서 이 사랑채의 주인의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듯 중후하면서도 단아한 멋이 있는 고택.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는 이 집은 지을 당시 많은 공이 들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문과 창을 통해 자연과의 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차경, 말 그대로 경치를 빌려 살아 숨쉬는 자연의 모습을 즐긴 것이죠. 사랑채 대청과 이 마루, 그 난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꾸미는데, 이 집은 보시다시피 가로지르는 나무 부재를 딱 이렇게 2개 한 걸로 이렇게 사랑채를 지었는데, 저는 김명관 고택의 사랑채를 보면서 야, 그 겸손함을 건축 아름다움으로 구현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랑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채에서 마주 보이는 곳은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머물던 바깥 행랑채인데요. 곡간을 겸한 이곳은 99칸 집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허리에 허식이 없었던 집 주인의 바른 성품을 보여줍니다. 바깥 행랑채에서 바라본 사랑채의 모습인데요. 위화감 없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이 고택을 찾은 손님을 반갑게 맞았을 집주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 이 집을 지은 200년에서 한 24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피지배 계층인 하인과 그 양반 계층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서로 마주보고 공유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게 이 건축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요즘 표현을 쓴다면 좀 혁신적인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여인들의 공간, 안채입니다. 김명관 고택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안채는 사랑채를 거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머물렀던 여자들만의 공간답게 안채 곳곳에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호남 지방에선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 집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디귿자 형태의 특이한 구조인데요. 안채의 왼편이 시어머니의 공간이고 오른편이 며느리의 공간입니다. 특이한 점은 공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크기와 구조는 완전히 대칭을 이룰 만큼 똑같다는 겁니다. 이곳은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부엌이고 건너편에 자리한 이 부엌은 며느리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 며느리 방에 있는 쪽에 부엌입니다. 아마 음식을 장만하다가 힘들고 그런데 음식이 다 끓거나 조리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잠깐 고개를 들어보면 살창을 통해서 저렇게 아주 연분홍의 화려한 영산홍 꽃이 눈에 들어오면 허리도 필 겸 아마 한숨 쉬어가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직접 보이는 게 아니고 살창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엌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가 하는 걸 새삼 또 느끼게 하는 공간이 바로 이 부엌입니다. 짧은 기간에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산홍. 김명관 고택의 봄은 눈부시게 붉고 화려합니다. 사랑채와 마찬가지로 안채에서도 차경의 백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채의 뒷문을 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바람과 빛이 드나드는 길. 이 집의 모든 문과 창은 살아있는 풍경을 담는 액자가 됩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 있으면 이 창을 열면 밖에 요즘 만개한 영산홍이 곳곳에 다 있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봄을 만끽하고 꽃들을 감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안채에서 보는 이 풍경을 흔히 백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또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라는 백제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 아마 그 전통을 이어와서 그럴까요? 이 안채에서 이 꽃피는 시절에 보는 풍경은 정말로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풍성하고 즐겁게 사계절을 즐겼을 김명관 고택의 여인들. 함께 살되 독립된 공간에 머물며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준 안채는 이 집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는 공간입니다. 이 안채만큼이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사당입니다. 근데 김명관 고택의 사당을 보면 너무 지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삥 둘러서 이렇게 영산홍이 만개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디 산소에 갈 때 그 꽃을 가지고 가서 앞에 놓고 뭐 인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살아있는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당. 집을 지을 당시 이 공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짐작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살펴봤던 호짓집입니다. 여기는 사당 옆에 있는 호짓집인데 그러니까 사당이라는 것은 양반집에서는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짓집에서는 이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머슴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집 앞으로 푸른 동진강 물길이 흐르는 곳에 자리한 김명관 고택.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우뚝 솟은 산들로 둘러싸인 마을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17살에 집을 짓기 시작해 10여 년 만에 완성한 대저택. 김명관은 왜 이곳까지 찾아와 터를 잡게 된 걸까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임금은 뭐 북으로 도망가려고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실존의 불안, 그래서 깊은 산속 숨어 들어가는 것, 보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마을 풍수, 주택 풍수 또는 이런 것들이 크게 흥하면서 그 십승기랄까 비결 따라서 좋은 명당터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요. 되게 그 비결로 해서 말하는 곳들을 보면은 이렇게 큰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고 주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김명관 고택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본래 머물던 경기도 양주와 정읍을 오가며 정성 들여 집을 짓고 대대손손 머물게 된 곳. 뒤로는 창하산이, 앞으로는 동진강 상류에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인데요. 창하산은 진해산으로도 불리는데 이곳은 진해 명당으로 통하죠. 진해는 그 몸통이 길고 옆에 다리가 쭉쭉쭉 있잖아요. 그 다리 하나하나가 이제 자손을 이야기하니까 자손의 번창. 그러니까 조선조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가장 이게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당시에도 다산이 굉장히 큰 덕목이었죠. 왜냐면 숫자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창하산, 진해산을 그 주산으로 삼아가지고 그 터를 잡았고, 근데 핵심 뭐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앞에 동진강 상류가 있었던 것이고. 오곡마을이란 그 이름에도 진해 명당터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고택이 자리 잡은 곳이 산음면 오곡입니다. 그런데 이 오자가 진해를 뜻하는, 벌레를 뜻하는 그 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진해오, 진해공이라고 부릅니다. 쓰기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제가 쓰기의 간편은 다섯 오에다가 공적인을 뜻하는 공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일제 때 지명이 왜곡된 겁니다. 명당터에 내려앉은 김명관 고택. 이 집의 품격을 더해주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안채 옆에 자리한 안사랑채인데요. 안주인의 손님이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남자들의 공간으로 알려진 사랑채를 여자들도 가질 수 있었다니 놀라운데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랑마당을 지나 곧바로 갈 수 있게 설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쪽문을 통해서도 출입이 가능했죠. 이곳 역시 차경에 공을 들였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집주인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집이 부자였다는 것이 이제 안행랑채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안행랑채는 이 집 안주인의 사랑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주인의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집간 딸이 출산을 위해서 출산 조리를 하기 위해서 친정에 왔을 때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집안 친척들이 머물기도 했던 행랑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집의 공간 구성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명관 고택에는 눈을 크게 떠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부재인 나무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 반듯하게 생긴 것이 없습니다. 권위와 사치스러움 대신 배려와 고풍스러움이 가득한 이 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해 42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김명관 고택 등 우리 정읍 지역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해 왔습니다. 특히 김명관 고택의 고풍스럽고 중후하면서도 소박한 멋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명성과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보충교는 그 전에 저는 사교다, 그런 약간 편협하게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보충교가 그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그래서 과연 보충교가 그랬을까 하고 당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을 봤더니 이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